네, 오늘은 원자력 ETF네요. 원전 ETF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청정에너지 관련된 소식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시장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수주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원전이 좀 다시 주목을 이끌고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이제 원전에 대해서 약간 좀 붐이 일어났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세계에서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한 2020년, 2021년부터 각 나라들이 좀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그린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무조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탄소 중립과 같이 환경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되려 이제 또 전력 수요 같은 것의 수요는 좀 증가하면서 되려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린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날씨나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량의 차이를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화석연료 발전소는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원자력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친환경을 추구하려다가 되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또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전이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2021년인가 한창 전력난 네,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중국 전력난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한창 환경과 관련한 규제들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 이상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높였었거든요. 이제 그때 석탄 관련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라던가 생산량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호주산 석탄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석탄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전력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입을 확대했는데 이게 또다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까지 또 같이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쟁도 한몫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정말 많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창 탈원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구조가 정말 대부분의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수입이 막히는 과정에서 가격이 정말 많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고 경제 상황도 악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중요성의 인식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이 가진 그 원전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가격과 또 밀접하게 원전이 떠오른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역시나 좀 살펴보자면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많이 좀 주장을 하다가 이번 정권 와서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잖아요. 네. 이번 부분들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정권이 바뀌고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탈원전이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 백지화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던 관련 주식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또 네.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다가 맞아요. 이번에 다시 조금씩 시세가 오르는 느낌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이집트와 관련해서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2월에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튀르키예 정부에 약간 제안서를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한전 그 원자력 시설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네. 한번 손을 잡아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쪽 정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주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한전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하던데요. 네, 뭐 폴란드 쪽이랑도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주 관련한 소식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국내외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K원전 이제 수출을 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쪽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뭐 체르노빌 사건이라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원전이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엇갈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탄소를 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과정인데 사실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친환경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원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열이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산화탄소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이 정확히 좀 어떤 부분이 좋은 거고 그리고 경제성 측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경제성 측면에서는 뭐 원자력이 인간이 발명해낸 것 중에서 가장 싼 에너지다 이런 말도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원자력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라늄이거든요.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 킬로와트당 10원 이내예요. 네. 그리고 가격 변동도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것처럼 가격 변동이 막 심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하는데 별로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이 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원자력 시설 자체를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이 시설을 설립을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쵸? 네. 그만큼 또 이제 기회비용도 많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싼 원로이다. 그렇군요. 저렴한 가격이 좀 경제성이 있다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SMR이라는 단어들도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 SMR은 뭔가요? 제가 방금 이제 원자력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도 들고 여러 오래 가지 이제 걸린다고요. 규모도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더 줄이고 이제 네.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도 당연히 짧고요. 비용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설비와 같은 그런 시설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력 시설보다는 안정성도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SMR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네, 있군요. 노력을 하면서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 SMR이라는 좀 중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까지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규모가 적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혐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검증된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과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SMR 시장에서 조금 승기를 잡게 된다면 그 기업이 또 선두 기업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좀 기본적인 상식들을 저희가 쌓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ETF로 그러면 원자력을 묶어놓은 ETF도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자력 테마 딥서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22년 작년 6월쯤에 상장이 됐고요. 시총은 1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한 11,000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보수는 0.3%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에 한 5.8%, 뭐 6개월치로 따지면 17.64%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건설, 설비, 부속, 뭐 원재료 이런 종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한 12%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0%, 이어서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 삼성물산 순서로 이렇게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SMR 쪽에서 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SMR 쪽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의 원전 업체들이랑 SMR 관련해가지고 제작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SMR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포함된 ETF를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ETF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제 글로벌 원자력 관련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제 네. KB 글로벌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KB 자산운용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게도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 한 30% 가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 한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영국의 기업들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품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 1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카메코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카메코는 캐나다에 있는 그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라늄 관련한 기업에 같이 묶어져 있고요. 또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 영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있고 또 BWX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자력 부품이나 연료 공급 업체 이런 기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원전 업체들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ETF 상품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AI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2부 ETF죠. ETF 관련해서는 원전과 관련된 ETF 상식을 함께 쌓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동안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하락했다는 점 전해드렸고, 코스닥장이 지금 1%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약간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깜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니까요. 끝까지 여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5월까지도 저희 또 이슈와 재밌는 재테크 상식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